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린입니다. 오늘 하모닉 이론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독특한,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기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하모닉 이론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 번에 단어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2번 정도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 사용하시면서 엘리어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스토리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려온 엘리어트의 인생입니다. 엘리어트, 랄프 넬슨 엘리어트의 인생 오파동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인생을 재미있게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으로 풀어내 보았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사람, 인간을 매우 닮아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물론 우리 차트도 마찬가지죠. 가격, 시간, 비율이 3요소인데 그게 여러 가지 일정한 흐름과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어트가 어떻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엘리어트의 스토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엘리어트는 1871년에 탄생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존에 쓰고 있던 기술적 분석 이론의 대부분은 1900년대의 월가에서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인기를 끌던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1900년대에 활동하던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가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어트라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는 1871년에 태어나서 일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이때의 미국의 시기는 미국이 굉장히 지금처럼 잘 살고 테크로 부흥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미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바로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보통 일을 하시나요? 우리 보통 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대학에 가고 그 이후에 뭔가 스펙을 쌓고 그리고 취직을 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 관례이잖아요. 보통 다 20대 넘어서 일을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 엘리어트는 14살 때부터 전신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14살. 보통 14살 하면은 그냥 봤을 땐 14살인데 스스로 나는 14살 때 뭐 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2024년이지만 196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미군을 상대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때는 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분은 이제 그러다가 철도회사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도회사에서 이 사람이 하던 일은 회계사적인 일을 했어요. 지금처럼 회계사 시험이 있고 공인 자격증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이 엘리어트는 밑바닥부터, 전신수라는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가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14살 때부터 일했으니까 이쪽 방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어트는 그런 경험으로 여기에서 이제 철도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면서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주로 중남미와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산 건 아니에요. 그 중남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중남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미국이 경제가 불안정하고 이때만 해도 전쟁이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가도 중남미에 있다가도 미국인들은 나가라. 미국인들 여기서 일하지 말아라. 또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미국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엘리어트가 실직과 구직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엘리어트는 결혼도 한 사람이었어요. 메리와 메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엘리어트의 그 아내분 이름이 메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결혼했다 할 때 we just married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와 메리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실직과 구직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가정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실직과 구직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럼 삶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이때까지가 벌써 5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사이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클을 보시면 인생의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 40대 가장 많은 소득을 벌고 있어.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0대 때가 인생의 황금기의 시대고 그 이후부터 소득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노년층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지금 만든 위대한 사람인데 50살까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실직과 구직의 반복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야 50대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아직도 안 만들었고 실직과 구직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50대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살 때까지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전혀 없었어요.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카페 비즈니스 미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중남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카페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던 게 컨설팅 업무 그리고 너희들의 내가 회계 업무를 좀 코칭해 줄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룸 앤 카페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칼럼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주로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엘리어트의 이제 카페 비즈니스를 보면 적자 생존의 법칙.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4가지 요인이 있다. 그거는 경험 부족, 자본 부족,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망하게 하는, 반드시 망하게 하는 가장 안 좋은 요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부채, 빚으로 사업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망한다. 사업을 망하게 하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다라 그래서 부채의 강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회계 관리라고 했어요. 요즘 현대말로 하면 횡령, 그렇죠? 횡령인 것 같아서 적어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또 칼럼 내용이 잘못된 결정보다 더 해로운 건 우유부단한 태도. 정말 그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메뉴 시키잖아요. 우리 어제 밥집 가서 메뉴 시킬 때 제가 그렇게 결정을 못해요. 결정장애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태도 하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하면서
공감 100%꾹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왜 그렇게 탄생이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을까? 이런 실마리가 조금씩 잡힙니다. 바로 뭐냐? 엘리어트는 기록을 통한 접근법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했어요. 기록을 통한 접근법과 기록을 통해 분석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기록을 남길 때 바로 이 그래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왜 사용했을까요? 그래프는 바로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면 잘 안 보이지만 그래프로 딱 놓고 보여주면 잘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라면 값이 있어. 근데 라면 값이 이때는 이랬는데 한 달 뒤엔 이렇게 됐고 2달 뒤엔 이렇게 됐고 지금 다시 좀 반등한 상태야.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라면 값이 이렇게 됐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한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한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엘리어트가 그래프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의 칼럼에서 사업 환경의 밀물과 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밀물과 썰물. 그래서 이 엘리어트는 경기 순환의 법칙, 경기가 순환한다고 그거를 일단 받아들인 거죠. 경제 사이클을 받아들인 거예요. 경기 순환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에 강에다 비유하는 것을 즐겼구나. 아니면 강에서 뭔가 삐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환경에 대해서도 밀물과 썰물이라는 이 강에다 비유한 시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영어로 하면 엘리어트 웨이브죠. 그렇죠? 웨이브. 웨이브 뭐죠? 머리에 웨이브 넣다. 서핑할 때 웨이브 좀 탔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라는 것은 이렇게 파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미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강물에 뭔가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강물과 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카페 컨설팅이 완전 성공해버려요. 근데 더욱더 좋았던 거는 이분이 그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아시죠? 인맥, 학연, 지연. 그렇죠?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카페 쇼룸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면서 인맥을 쌓게 됩니다. 엘리어트가. 굉장히 큰 자산가도 만나게 되고 언론인, 유명한 정치인,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미국에서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그것이 엘리어트의 산파죠. 그런데 엘리어트가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들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페 비즈니스도 잘 되는 듯 했지만 뭔가 확 그걸 불을 유지시켜주진 못했고 무엇보다도 1929년에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왼쪽 사진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제 한 여성의 사진이고 얼굴이 심각하고 우측은 지금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이것이 무엇이냐? 1929년 여러분들 아시나요? 1929년이 바로 뭐다?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1929년이 미국에서 대공황이 찾아와요. 1929년 주가가 10월에 폭락을 해버려요.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요.
이 날부터 시작된 폭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들. 내 재산 폭락했는데 어떡하죠? 나 망했나요? 그렇죠? 이 대사건은 누군가는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누군가는 파산의 위기로 몰고 가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투자자라고 잘 알고 계시는 제시 리버모어가 바로 그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가 많은 사람들이 제시 리버모어를 위대한 투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가 1929년에 이 대폭락을 예측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호로 우뚝 서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점원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폭락으로 누군가는 제시 리버모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호가 되었지만 점원스키는 파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엘리어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재산이 폭삭 망한 사람. 주식으로 많은 자산을 잃은 거죠. 이런 폭락으로. 게다가 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병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병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치료 말 아시죠? 금융치료가 필요했을 시기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융치료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몸도 아프고 병도 오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꽤나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통통한 엘리어트가 이 시기의 사진을 보면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지고 좀 야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의 이 시기는 정말로 힘들었고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의 차트를 보시면 1929년 10월 미국 대공황 당시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재패니즈 캔들을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다 바차트를 이 이전엔 바차트를 썼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바차트도 잘 찾기가 어렵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다 모는 종이에다가 그려서 썼죠. 그래서 아무튼 트레이딩 뷰에서는 바차트로 이 시기의 차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가 바로 1929년 10월 미국 대공황 당시의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10월 22일, 23일 이 이후로 이렇게 쭉쭉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툭툭툭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뭐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야 뭐 여기에서 지금 뭐 해봤자 뭐 근데 엄청나네요. 그래도 뭐 40% 정도는 금방 쑥 폭락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뭐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툭툭 떨어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공포가 몰려왔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이전에 미국 대공황 시기의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 하루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앞쪽의 시기를 살던 사람들은 공포와 엄청 끔찍한 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공황 시절의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끔찍했어요. 누군가는 부자를 만들어 주었지만 누군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 정말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정말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시 리버모어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세계의 최고의 부호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폭락을 예측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시 리버모어는 그 부자의 자리를 4년 만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다시 파산의 위기가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부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부자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우리가 왔습니다. 자, 엘리어트가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계속 아팠고 이 이후에 이제 60세가 넘어가면서 지금 아프고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나의 자산도 폭락과 함께 사라졌고, 그쵸?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다들 먹고 살아야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독한 사람, 그리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 이런 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어트는 여기에서 폭락의 직격탄을 맞은 또 그런 투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병으로 나는 아팠지만 아직 그래도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60세이고 나는 평생 머리를 쓰면서 회계사나 컨설턴트로 일해온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엘리어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내 지성으로 뭔가 먹고 살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 폭락해서 기분 나쁘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식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파고들었다는 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엘리어트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어트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엘리어트가 원래 그래프 쓰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다우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찰스 다우가 만든 다우 이론. 그래서 랄프 넬슨 엘리어트는 다우 이론의 논평의 초기 구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우 이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다우 이론을. 다우 이론을 바탕으로 뭘 연구했느냐, 엘리어트가. 바로 패턴을 찾는 데 몰두한 겁니다. 패턴이다. 인생은 시장 경기는 순환을 한다 그랬고,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이 패턴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 패턴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몰두를 해서 나의 갈린 씨드 복구하기에 힘을 쓰는 거죠. 우리 돈 잃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보통 딱 두 부류예요. 에이 나 이 시장 떠날 거야 하고 떠나는 사람이랑 내가 내 씨드 복구할 때까지 나 절대 안 떠난다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물리고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물리고 연구 시작하고 물리고 공부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엘리어트도 된통 지금 충격을 받고 이제 주식에 몰두를 하면서 나 물린 씨드 복구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패턴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 나 뭔가 찾았어. 그때 이분의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60대 초반, 저는 아직 60대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60대가 되면 내 인생은 어떨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60대 되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엘리어트는 이때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 드디어 패턴 발견했어. 이러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나 지금 뭐 대단한 아이템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우리도 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지금 대단한 아이템이나 대단한 어플 하나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 아이디어를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엇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티룸 비즈니스를 할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인맥을 쌓았던 콜린스한테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콜린스가 그럼 누구냐? 콜린스는 회사가 있고 굉장한 언론가인데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본가이자 언론가였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사업 좀 해보자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분이 자본가니까. 엘리어트는 자본이 없어요, 지금. 엘리어트는 대공황 시절 이후로 너무 힘들어져서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콜린스한테 편지를 딱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콜린스만 열어볼 것. 콜린스 말고 딴 사람 열어보지 마. 여긴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딱 보냈는데 콜린스가 받고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어트가 정말 대단한 거 발견했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 또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후자였다는 거죠. 콜린스한테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론 좀 봐주세요. 내가 특이한 발견을 했어요. 내 말 좀 봐주세요.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어트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뭐 그랬거나 저쨌거나 엘리어트는 콜린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3가지 발견을 했어요. 뭐? 파동의 종료 시점, 한 파동이 있으면 그것의 종료 시점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파동의 규모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타이밍을 예측하는 방법. 타이밍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고점은 몇 월 며칠, 이때가 바닥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낸 거죠. 그래서 콜린스가 그전까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뭐야 또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말대로 진짜 여기가 변곡점이었던 거예요. 이날 이때가. 뭐야. 콜린스는 엘리어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의 이야기를 좀 더 열심히 들어보기로 했고 그가 이 길로 좀 더 자신의 이론을 펼칠 수 있게 좀 더 기회를 열어준 거죠. 자, 찰스 콜린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 이론에 관심이 갔다. 이거 훗날에 한 얘기예요. 훗날에. 그러나 자신의 이론에 따라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같이 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연구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나는 그가 월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뭐 예측하고 하니까 관심은 갔는데 처음에는 뭐 다오 이론에 그냥 어느 정도면 좀 낑겨서 할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분도 있었고 예전에 티룸 할 때 그러니까 그래도 일자리 정도는 좋아 내가 도와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고집이 매우 셌었나 봐요. 그렇죠? 자신의 결정대로 아니면 또는 자신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엘리어트는 이제 인생의 오파를 시작하게 되고 이 콜린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훗날에 찰스 콜린스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내가 살던 그 시대 때 우리 세대 중에 4명이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다. 이 4명이. 근데 어떤 이 진리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차트, 시장 경제 모두 돌아가는 건 인간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고 심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다들 그 얘기예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할 때
기계처럼 해라. 감정을 배제해라. 그리고 기계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고 나무라고, 내가 손절 계획을 정했는데 내가 이 손절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스스로 꾸짖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네 명이 누구냐? 그 네 명이 바로 네 명은 아서 피구, 찰스 다우, 버나드 바루크, 랄프 넬슨 엘리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네 명 안에 들어가서 지금 4인방에 엘리어트가 큰 획을 그은 거죠, 결국. 이 중 엘리어트는,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중에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에서 반복성을 지닌 패턴을 연구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반복성을 지닌 패턴을 뭔가 표현한 그런 이론이겠죠. 그렇죠? 반복성을 지닌 패턴을 연구하였고, 다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확한 이론을 수립했다. 보다 콕콕 찝는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 2, 3, 4, 5는 있었지만 피보나치는 없었어요. 피보나치는. 그럼 피보나치는 중간에 이제 첨가된 개념이었어요. 나중에 피보나치를 바탕으로 이제 뭐 책도 쓰고 엘리어트가 연구도 하고 했지만 원래 초반에는 그게 없었고 중간에 이제 뭐 콜린스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함께 발견한 거죠. 이게 알고 봤더니 피보나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도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보나치 비율도 곁들이고 하니까 보다 정확한 이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우는 굵은 붓으로 거칠게 그림을 그렸다면 엘리어트는 더 넓고 섬세한 그림을 그렸다. 뭐 1, 2, 3, 4, 5, A, B, C가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잡아준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랄프 넬슨 엘리어트 인생 5파동. 그래서 60세가 넘어간 시점부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발견해서 완성시키고 다듬어 나갔고, 그 이후로 여기가 이제 시장 분석가로 데뷔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불꽃, 60대 이후에 마지막 불꽃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7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인생의 5파가 끝나고 자연으로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과 패턴은 뭐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어로 하면 엘리어트 웨이브예요. 엘리어트 웨이브. 웨이브는 파도라는 뜻이죠. 실제로 강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그렇죠? 차트의 흐름, 주가의 흐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일정한 폭을 지닌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장애물에 막히기도, 때로는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폭이 좁으면 빨라지고, 여러분 그 파동에 그 주가 상승할 때 아시죠? 쫙쫙 올라가는 거, 그렇죠?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러면 쫙쫙쫙 올라가는 게 바로 뭐죠? 강물이 폭이 좁은 거죠. 그럼 물살이 빨라지고, 빨라지는 건 추진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넓으면 느려집니다. 이 말은 뭘까요? 조정 파동이 오면 이렇게 느려지면서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고 이렇게 가는, 그렇죠? 느려지죠. 넓잖아요,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했고, 차트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비유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강물에 큰 의의를 둬서 엘리어트
웨이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참 애매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렇게 하는데 그 파동이라는 게 엘리어트 웨이브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원래 엘리어트 파도 이론이거든요. 엘리어트 파도 이론. 그렇잖아요. 파도잖아요. 파도. 웨이브니까. 그래서 파도와 파동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한국말로 풀면 엘리어트 파도 이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엘리어트 파도 이론 그럼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로 파동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원래는 엘리어트 파도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어트는 그의 이제 마지막 작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패턴, 비율, 시간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보통 가격을 넣기도 하고 여기에 엘리어트가 말할 때는 또 패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패턴, 비율, 시간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시장 경제고 그 시장 경제의 흐름은 인간의 심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도 인간의 행동과 다르지 않고 그 인간의 행동을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엘리어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저서는 바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비밀이라는 Nature's Law고 그 이전에 그가 이제 썼던 그런 책은 파동 이론의 기본, 책 또는 칼럼 정도, 책이라고 하기엔 좀 얇고 칼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 이론의 기본, 역동적 대칭성을 이루는 수열, 파동 이론과 어떤 수학 법칙의 연관성. 왜냐하면 피보나치가 나오고 왜 5고 왜 3인지가 나와요. 엘리어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오파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고. 손가락 몇 개죠? 여러분, 손가락 5개 아닌 사람 있나요? 손가락 하나당 마디가 몇 개죠? 마디? 응? 이 마디 빼면 여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파고 3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이거 뭐야 너무 웃긴다. 이거 뭐 손가락이 5개여서 주가가 5파동이고 여기 마디가 3개여서 주가가 3파 조정이 온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자연을 이루고 있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빨려 들어가요. 손가락이 5개여서 5파구나. 마디가 3개여서 3파구나. 그런데 이 5파와 3파의 원리를 보면 또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가 있고 여기에서 조정파동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정파동이 나오려면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가 나왔어. 이 하나가 나오면 절대 조정파동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덩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요 끝에 붙어있는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로서는 절대로 조정파동이 될 수가 없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그럼 이 방향대로 가는 거 아니야? 추세가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조정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최소한 1, 2, 3, 4, 5 자연수밖에 없는 수학의 개념 중에서는 최소한 3개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개가 가장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파동에서 조정파동이 아닌 추세의 파동이 되려면 3개에서 적어도 2개가 더 붙어있는 5개가 되어야 미니멈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래서도 5파 3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해하셨죠? 자연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1, 2, 3, 4, 5파동에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절대 불가침의 3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그것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2파는 1파보다 저점을 갱신하면 안 된다예요. 2파가 1파보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상승 추세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파가 당연히 1파보다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지금 상승 추세 중인데 얘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지 마시고 그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파도 마찬가지예요. 3파가 1, 3, 5 중에서 제일 짧으면 안 된다. 3파가 보통은 꽃이거든요. 3파가.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이자 제일 꽃. 그럼 제일 황금기인데 어떻게 제일 짧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추세를 이루는 파동 중에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약에 이제 내가 그려보고 싶다. 5랑 3을 그려보고 싶다. 이 자연의 수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5와 3은 이런 황금 비율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 보면 이 얼굴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황금 비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 다빈치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그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의 비율이 왜 아름답습니까? 하면 황금 비율이어서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에도 이 기본이 되는 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이죠. 이게 그 토끼 얘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토끼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토끼를 새로 낳았어요. 그럼 토끼가 몇 마리가 돼요? 그러면 1, 2, 3, 5, 8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이 쭉쭉쭉 늘어나요.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면. 그래서 보통 1, 2, 3, 5 다음에 8이거든요. 그럼 왜 3, 5, 8이에요 하면 3 더하기 5는 8이어서 8이고요. 그럼 8 다음에 뭐예요? 5 더하기 8 하면 13이 되는 거예요. 그럼 13 다음에는요? 8 더하기 13은 2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황금 비율이 있어서 예쁘고 이 몸도 황금 비율로 그렸을 때 예쁜 것처럼 이 차트도 황금 비율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황금 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엘리어트의 오늘 성장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와 함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금 벌써 다들 그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도구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모닉 패턴 툴로 저는 항상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여시면 이 패턴, 하모닉 패턴에 쓰는 툴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가 엘리어트 웨이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엘리어트 또는 엘리엇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1, 2, 3, 4, 5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1, 2, 3, 4, 5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우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이 또 나타나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점 두 개와 고점 하나가 생기면 이걸로 추세 채널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나오면 일단 채널을 하나 딱 그리고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파가 됐고 4파가 됐다. 그러면 또 추세 기울기를 이제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다고 하면 그 3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지막 법칙, 제가 앞에 두 가지는 설명해 드렸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1파와 4파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인데 로버트 프렉터는 그랬어요. 1파와 4파가 겹치는 걸 한 번은 봤다고. 몇십 년 만에 내가 한 번 봤어. 1파와 4파가 겹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침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왜 겹친다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겹친다 안 겹친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몇십 년 만에 그 대가도 몇십 년 만에 딱 한 번 봤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ABC가 나오겠죠. ABC가 따라 나오는데 ABC가 이게 조정파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승파동을 표현하는 단어는 1, 2, 3, 4, 5 보통 숫자를 쓰고 이거의 조정파동이 되면 ABC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1, 2, 3, 4, 5냐, 뭐 ABC냐, XYZ냐, 뭐 WXY냐 이런 건 다 이름 붙이기 전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뭐 레이블 나름인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물건을 샀어, 뭐 샤넬을 샀어, 뭐 디올을 샀어 하면 다 레이블일 뿐이잖아요. 물건. 걔네들 똑같은 뭐 내가 샤넬 가방을 사고 뭐 불가리 가방을 사고 뭐 디올 가방을 샀어. 다 똑같은 가방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가방인데 이름 레이블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도 레이블이 다르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더 큰 대규모로 표기할 때는 뭐 로마 숫자 아시죠? 그래서 그런 로마 숫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쓸 것인가 나오는데 이걸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슈퍼 밀레니엄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각자 큰 숫자도 있고 작은 숫자도 있고 이렇게 로마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숫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엘리어트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의 스토리로 재미있게 한번 엘리어트 웨이브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모닉 이론과 함께 사용하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모닉 이론 기대도 강의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